여보, 당신 살아 있었어요? 파티장 한복판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행사 도우미 차림의 중년 여자가 정장을 입은 남자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여보, 왜 여기 서 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여자가 나타나 남자 팔을 가로챘어요. 40대 중반,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미자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파티장 안으로 남자를 데리고 사라졌죠. 미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분명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어요.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 호텔은 그날 밤만큼은 온 서울의 빛을 다 끌어모은 것 같았죠. 로비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입구에는 붉은 장미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주차장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을 이었고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 화려한 풍경 한가운데 김미자가 있었어요. 검은 조끼에 흰 와이셔츠, 검은 바지. 호텔 행사 도우미 복장이었죠. 미자는 클립보드를 손에 쥐고 연회장과 주방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어요. 뒷꿈 낮은 단아가 대리석 바닥을 바삐 두드렸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테이블 세팅 다시 확인해요. 3번 테이블 포크 위치 틀렸잖아요. 미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로질렀어요. 젊은 직원들이 허겁지겁 움직였죠. 한쪽에서 직원 둘이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저 아줌마 파출부라며? 근데 왜 저렇게 나서? 몰라. 김 여사님이 믿고 맡긴다잖아. 미자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시선이었으니까요. 20해 전만 해도 자신이 파티의 손님 쪽이었다는 걸 이제는 굳이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김 여사가 다가왔어요. 60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죠. 미자 씨, 오늘 실수하면 안 돼요. VIP 중에 까다로운 분들 많아. 특히 미국에서 오신 제임스 부부, 각별히 신경 써요. 네, 여사님. 걱정 마세요. 미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김 여사는 미자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돌아섰죠. 미자는 다시 클립보드로 눈을 내렸어요. 오후 6시 반이 되자 VIP 입장이 시작됐어요. 미자는 연회장 입구 옆에 서서 음료 트레이를 들고 있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 향수 냄새, 구두 소리. 미자는 트레이를 들고 꼿꼿이 서서 앞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미자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미자의 손이 멈췄어요.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남자였죠. 짙은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 은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어가 있었어요. 남자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연회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자의 눈이 커졌어요. 꿈에 그리던 그 얼굴이었어요. 이마 위로 살짝 흘러내린 머리카락, 입가에 작은 주름, 눈썹 사이에 희미한 흉터. 20년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미자는 알아봤어요. 뼛속까지 알아봤죠. 트레이가 흔들렸어요. 미자는 겨우 균형을 잡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은 쿵쾅거렸죠.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니야.
죽었잖아. 그 사람 이미 죽었잖아. 그런데도 발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자는 남자 앞에 다가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 살아있었어요? 남자가 멈췄어요. 천천히 미자를 내려다봤죠. 그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을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죠. 미자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왜 여기 서 있어요? 고운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남자 곁에 바짝 붙어 섰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피부도 옷도 흠잡을 데 없이 정갈했죠. 여자는 남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미자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 시선 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들어가요. 여자가 짧게 말하며 남자를 파티장 안으로 이끌었어요. 남자는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미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어요. 미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트레이는 언제부터인지 미자의 손에서 빠져 옆 직원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미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선태 씨, 마음속에서만 그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히 당신이었잖아. 분명히 선태 씨였잖아.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자는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스스로 다잡았죠.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자는 벽에 한쪽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서 사람들은 웃고 건배를 하고 춤을 췄어요. 아무도 벽 한켠에 서 있는 행사 도우미 아줌마를 보지 않았죠. 미자는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파티장 안쪽을 바라봤어요. 파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연회장 안은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 찼고 테이블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김미자는 음료 트레이를 들고 천천히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눈은 트레이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죠. 미자의 시선은 조금 전부터 연회장 중앙 쪽에 고정돼 있었어요. 그곳 커다란 원형 테이블 맨 끝자리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죠. 짙은 네이비 수트, 은빛 머리카락. 주위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미자의 눈에는 그 남자만 보였어요. 가까이 가야 해. 더 가까이서 봐야 해. 미자는 트레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그쪽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티를 내면 안 됐죠. 그냥 서빙하는 직원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걸어가야 했어요. 음료 드시겠어요? 미자가 나직이 말하며 테이블 옆에 섰어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잔을 집어들었죠. 그 짧은 순간 미자의 눈이 남자의 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목 오른쪽 셔츠 깃바로 아래에 작고 둥근 검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파탈만한 크기였죠.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점이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알아봤어요. 그 점을 수백 번, 수천 번 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신혼 시절 남편이 잠든 새벽에 그 점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지작거렸던 기억이 났어요. 남편은 간지럽다며 몸을 뒤척였고 미자는 소리 없이 웃었죠. 20년 전 일이었는데 그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저 점이야. 선태 씨 점이야. 저 점은 세상에 저 사람 것밖에 없어. 그때였어요. 남자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미자를 바라봤어요. 40대 중반의 여자 제니였죠. 공들여 올린 머리카락에 진주 귀걸이, 은은한 색의 드레스. 겉보기엔 우아했지만 미자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죠. 미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니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어요. 됐으니까 가보세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죠. 하지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가 남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죠. 제니가 그의 팔을 꼭 붙잡으며 연회장 밖으로 이끌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어요.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미자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뒤를 쫓았어요. 연회장 문을 나서자 복도였어요. 저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죠. 미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려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미자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5층에서 멈췄죠. 미자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잠시 후 미자는 로비로 가 김 여사를 찾았어요. 김 여사는 로비 한쪽에서 행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자가 옆으로 다가서자 김 여사가 눈짓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대화가 끝나자 미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아까 들어오신 제임스 씨 부부요. 그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김 여사가 미자를 흘끗 봤어요. 미국 사업가야. 제임스라고 부동산 쪽으로 꽤 크게 하는 분이에요. 오늘 귀빈 중에서도 특별 귀빈이고. 왜요? 미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제 남편인 것 같아요. 김 여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미자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자 씨, 정신 차려요. 당신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사님, 그 사람 목에 점이 있어요. 선태 씨 목에 있던 점이랑 똑같은 자리예요. 제가 잘못 볼 리 없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어요. 사람이 그리우면 닮은 사람이 보이는 법이에요. 오늘 많이 피곤하죠? 일 마치고 푹 쉬어요. 미자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미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연회장 한켠에 쌓인 집기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호텔 복도 구석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당직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이었죠. 흑백 화면 속에 아까의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입구로 들어서는 남자의 모습이었죠. 미자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그 얼굴만은 또렷했어요. 미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한편 호텔 15층 스위트룸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니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저 먼 곳을 향해 시선이 고정돼 있었을 뿐이었죠. 손에 들린 와인 잔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니는 그것도 모르는 것처럼 서 있었어요.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왔는데 오늘 밤 파티장에서 그 여자를 봤어요. 초라한 행사 도우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제니는 단번에 알아봤죠. 강선태의 아내 김미자였어요. 제니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하필 여기서 하필 오늘.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제니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오래 바라봤죠.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날 밤 제임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죠. 옆에서 제니가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잠든 모습이었지만 제임스는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산을 따라 층층이 쌓여 있었고 한강 위로는 다리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임스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그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어요. 사업 미팅 때문에 잠깐 들른 것이었지만 공항에서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죠.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 귀에 익은 것 같은 말소리들. 제임스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 나고 자란 나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어요. 파티장에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였죠. 초라한 복장의 중년 여자였어요. 누가 봐도 행사 보조 직원이었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왜 저 여자가 낯설지 않지? 제임스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어요. 이럴 때면 늘 머리가 묵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죠.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할수록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어요. 의사들은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었죠.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상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이전의 기억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꿈속에서 흐릿한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죠. 그날 밤도 그랬어요. 제임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었어요. 꿈속은 낯선 공간이었어요. 어느 아파트 거실 같은 곳이었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어디선가 국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제임스는 꿈속에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됐어요. 밥 먹어요. 목소리만 들렸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죠. 제임스가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보려는 순간 꿈이 뚝 끊겼어요.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제임스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쓰렸죠. 꿈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제니가 먼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옷을 갈아입으며 제니가 가볍게 말했어요. 오늘 미팅 일찍 끝나면 쇼핑 좀 해요.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그래요. 제임스가 짧게 대답했어요. 제니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달다가 슬쩍 물었죠. 어제 그 직원 말이에요. 당신한테 갑자기 말 걸던 여자. 제임스가 제니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던데요. 괜찮아요? 제니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눈은 거울 속에서 남편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죠. 별일 아니에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걸이 마저 달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니의 손끝이 아주 약간 떨렸어요. 제임스는 알아채지 못했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둑한 새벽 한 남자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강선태였죠.
회사 자금 문제로 밤새 회의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잔뜩 지친 얼굴이었고 운전대를 잡은 손도 무거워 보였어요. 조수석에 서류 봉투 몇 개가 쌓여 있었죠.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새벽 3시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 일정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태가 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빨라졌죠. 선태가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고 차는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굉음이 울렸고 잠시 후 차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연기가 불꽃으로 번지기 직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젊은 여자였죠.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선태를 끌어냈어요. 기척을 잃은 선태를 부축하며 여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거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나는 차도 사람도 없었죠. 여자의 입술에 희미한 무언가가 스쳤어요.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안도라고 하기엔 너무 냉정한 표정이었죠. 이주영이었어요. 강선태의 비서 이주영이었어요.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미리 대기시켜둔 자신의 차로 선태를 옮겼어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며칠 후 한 병원 침대에서 선태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낯설었어요. 옆에서 주영이 기다리고 있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선태가 눈을 껌뻑이며 주영을 바라봤어요. 저는 누구죠? 주영이 선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눈빛 안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쥔 사람의 눈이었죠. 당신은 제임스예요. 나랑 함께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것이 20년의 시작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제임스는 호텔방 창가에 다시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왔죠. 제임스는 자신의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꿈속에서 들은 목소리가 또 떠올랐어요. 다 됐어요. 밥 먹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임스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주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았어요. 강선태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시절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별로 없었죠. 회의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고 사장의 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일 잘하는 비서라고 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조용한 여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이주영이 강선태를 처음 만난 건 26살 때였어요. 면접 자리에서였죠. 선태는 그날 면접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주영을 바라봤어요. 별다른 표정은 없었어요. 그냥 지원자를 바라보는 눈이었죠. 그런데 주영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단정한 이마, 또렷한 눈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주영은 면접 내내 자신이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였으니까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주영은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 때문이었는지 이미 그때부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자신도 몰랐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냥 존경하는 상사였어요. 일을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스스로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남아있던 주영에게 선태가
커피 한 잔을 직접 타서 가져왔어요. 많이 피곤하죠? 고생이 많아요. 그 한마디였어요. 별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주영의 가슴에 박혔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주영에게 그런 말을 건네준 어른은 살면서 거의 없었거든요. 따뜻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감정이 달라졌어요. 존경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집착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선태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미자였어요. 가끔 회사로 전화가 오면 주영이 먼저 받았어요.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선태는 그 전화를 받을 때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입가에 힘이 풀리고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주영은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걸어갔어요.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자금이 돌지 않았고 거래처 몇 군데가 연달아 계약을 끊었어요. 선태는 밤을 새워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주영은 그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식사도 못하는 선태 곁에 도시락을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틈에 주영은 회사 계좌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들키지 않을 만큼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했죠. 회사 자금을 다루는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돈은 따로 모아뒀어요. 무엇을 위한 돈인지 스스로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밤 주영의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선태가 회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미자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걸 잃고 나면 그때 내 곁에 오지 않을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주영은 박도철을 불렀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남자였어요. 도철은 오래전부터 주영을 좋아했고 주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죠. 주영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오빠,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도철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고가 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새벽 3시 텅 빈 도로에서 선태의 차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꽃이 번지기 직전 주영이 달려와 선태를 끌어냈죠. 병원에서 선태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살아온 날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주영은 그 텅 빈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은 내 거야. 선태에게는 제임스라는 새 이름이 생겼어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고 주영의 보살핌 속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주영은 제니가 됐어요. 미국에서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언어도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제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기억은 없었지만 사람을 읽는 눈과 사업 감각만큼은 그대로였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10년이 지나자 제법 이름 있는 사업가가 됐죠. 제니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임스 곁에서 웃고 밥을 짓고 사업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잘 어울리는 중년 부부였죠. 하지만 제니는 알았어요. 제임스의 마음속 어딘가에 자신도 건드리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요. 가끔 새벽에 혼자 창가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니는 그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제 파티장에서 미자를 봤어요.
제니는 서울 호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지만 커튼을 걷지 않았죠.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쥐고 있던 것이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어요. 제니는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박도철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눌렀어요.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좁은 쪽방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죠.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이비 수트,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목 오른쪽에 작고 둥근 검은 점. 미자는 결국 몸을 일으켰어요.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사를 10번 넘게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한 상자였죠. 미자는 그 상자를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어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미자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조심스러웠죠. 오래된 사진들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어떤 건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그래도 얼굴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미자와 젊은 선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자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20대의 선태는 지금보다 머리카락이 까맣고 얼굴이 야위었지만 눈매와 이마는 어젯밤 파티장에서 본 그 남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미자는 사진을 창가 쪽으로 가져갔어요. 아침 햇살 아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사진 속 선태의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작고 둥근 점 하나가 보였어요. 셔츠 깃 바로 아래, 오른쪽이었어요. 미자의 손이 떨렸어요. 위치가 똑같았어요.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어요. 세상에 그 점이 두 개일 수는 없었어요.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았죠.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생각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오전 미자는 호텔로 나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김 여사가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미자는 프런트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어제 행사 때 일했던 사람인데요. 어제 연회장 CCTV 영상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희 권한 밖이라서요. 보안팀을 통해야 하는데 외부분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안 돼요. 미자는 더 졸라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발길을 돌렸죠. 그런데 어제 행사장이었던 연회장 쪽 복도를 지나다가 미자의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어젯밤 제임스가 앉았던 테이블 자리 근처였어요. 바닥에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죠. 청소가 아직 덜 된 구석이었어요. 미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어요. 흰 바탕에 영문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임스 강. 그 아래 미국 부동산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미자는 명함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점심시간에 미자는 근처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손이 어색했어요. 평소에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 미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떴어요. 영어로 가득한 화면이었는데 미자는 천천히 아래로 내렸어요. 어바웃어스라고 적힌 부분에서 손이 멈췄죠. 대표 사진이 있었어요. 짙은 수트를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남자. 미소는 없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어가 있었고 이마 위로 살짝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사진 속에서도 그대로였어요.
미자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틀림없었어요. 어젯밤 파티장에서 자신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던 그 남자였어요. 제임스 강 씨 성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자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선태 씨, 당신 맞죠? 당신이 분명해요. 오후가 되어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김 여사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미자가 들어서자 안경을 내리며 바라봤어요. 오늘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미자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어제 그분 기억하죠? 제임스 씨요. 김 여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제 이 이야기를 이미 한 번 했으니까요. 미자 씨, 어제도 말했잖아요. 봐주세요, 여사님. 미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옆에 명함을 나란히 놓았죠. 이 사진 속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명함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어제 그 제임스 씨예요. 얼굴을 봐주세요.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임하며 눈매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김 여사가 사진과 명함을 번갈아 봤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죠. 그리고 목의 점이요. 제 남편 목에 있는 점이 어젯밤 그 사람 목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저 그 점을 20년 넘게 봐왔어요. 여사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 여사가 사진을 들어 창가빛에 비춰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죠. 미자 씨. 네. 만약에 당신 말이 맞다면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못 알아봤을까요? 미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게 제가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 눈이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진짜 모르는 사람 눈이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저를 모르는 눈이었다고요. 김 여사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미자가 덧붙였어요. 여사님, 그 부부 아직 호텔에 있죠? 며칠 더 묵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죠. 저 그 사람 곁에서 더 확인해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사님. 박도철이 서울에 도착한 건 제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하루 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내내 도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서울이었지만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죠. 제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맴돌았어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제니가 떠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흔들린다는 건 일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도철은 호텔이 아닌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제니가 지정한 장소였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야 했죠. 저녁 무렵 제니가 혼자 찾아왔어요. 낮에 입던 드레스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마스크를 벗는 제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도철은 말없이 물 한 컵을 내밀었어요. 제니가 받아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 알지. 도철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죠. 파티장에서 그 여자 봤어. 김미자. 도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확실해? 내가 그 얼굴을 모르겠어? 20년이 지났어도 그 여자 눈빛은 그대로야. 그리고 그 여자, 우리 남편 알아봤어. 내가 옆에서 다 봤다고.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도철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제임스 씨는? 못 알아봤어. 당연하지.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여자가 말 거는 줄 알고 넘어갔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제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 여자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눈빛이 달랐어, 오빠. 뭔가 감 잡은 게 있어. 내가 느꼈어. 도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니가 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 여자 없애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철이 제니를 바라봤어요. 오래 말없이 바라봤죠. 그건 안 돼. 오빠, 그건 안 된다고, 제니야. 도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엔 제니 앞에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동안 내가 도운 게 얼마야? 사고 조작하고 한국 떠나는 것 도와주고 20년 동안 뒤탈 생기면 다 막아줬잖아. 근데 사람 목숨은 달라. 그건 선 넘는 거야. 제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도철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철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가늘고 어딘가 어린 시절처럼 들렸죠.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오빠도 알잖아. 내가 믿을 사람이 오빠 말고 누가 있어. 도철이 시선을 돌렸어요. 제니를 똑바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여자의 그 목소리, 그 눈빛 앞에서 도철은 늘 무너져 왔으니까요. 고아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12살짜리 주영이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던 날, 도철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같이 밥 안 먹겠다고 했던 기억이었어요. 그러자 주영이 피식 웃으면서 숟가락을 들었죠. 그 웃음 하나에 도철은 그날 이후 이 여자를 놓지 못하게 됐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니가 도철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죽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 그 여자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만 해줘. 우리가 한국 떠날 때까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오빠. 도철이 긴 숨을 내쉬었어요. 납치. 결국 그 말이었죠. 죽이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도 범죄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가두는 일이었죠. 도철은 속으로 욕지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니라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입안에서 그 말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제니가 올려다보는 그 눈이 문제였어요. 도철은 천장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내렸어요. 며칠이나? 제니의 눈에 안도가 스쳤어요. 사흘. 사흘만 있으면 돼. 우리 일정 정리하고 바로 미국 들어갈게. 도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죠. 서울 저녁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도철이 낮게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철은 그 침묵이 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20년 동안 이 여자 곁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제니에게 마지막이란 없다는 거였어요. 도철은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도철은 혼자 방에 남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고아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빛이 발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철은 어느 자리에 주영이 서 있는지 눈 감고도 알았어요. 사진을 내려놓으며 도철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도철 자신만 알았어요. 한편 그 시각 미자는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아들이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자를 보더니 책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엄마, 오늘은 늦었네. 좀 바빴어. 밥은 먹었어? 먹었죠. 엄마는요?
미자가 아들 옆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지만 아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죠. 아들의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부어 있었어요. 눈밑도 어두웠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죠. 미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티는 내지 않았어요. 웃어야 했으니까요.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엄마가 더 안 좋아 보여. 미자가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투석을 오래 받은 손이라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미자는 코트 깃을 여미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선태 씨, 당신이 살아있다면, 저 아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미자는 눈을 꾹 감았다가 떴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그날 미자의 퇴근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어요. 호텔 연회장 뒷정리가 길어진 데다 김 여사가 불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김 여사는 제임스 부부가 이틀 뒤 체크아웃 예정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죠. 호텔 정문을 나선 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미자는 코트 단추를 채우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밤바람이 제법 차가웠고 골목은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이어져 있었죠. 미자는 걸으면서도 생각이 많았어요. 이틀 안에 뭔가 확실한 걸 잡아야 했어요. 목의 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어떻게 해야 제임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행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자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죠. 걸음을 옮기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소리 외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느껴졌어요. 낮고 느린 엔진 소리였죠. 미자가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차가 있었어요. 불을 끈 채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죠.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차도 따라서 빨라졌죠. 미자가 골목 모퉁이를 꺾었어요. 차도 꺾었어요. 이상해. 이건 이상해. 미자가 뛰기 시작했어요. 단화굽이 바닥을 세게 두드렸어요. 골목 끝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자의 발이 멈췄어요. 골목 끝은 막혀 있었어요. 오래된 담벼락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자가 돌아섰어요. 남자 둘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차림이었죠. 미자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한 남자가 빠르게 다가와 입을 막았어요. 다른 남자가 팔을 붙잡았죠. 가만히 계세요. 다치지 않으려면.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미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남자의 힘이 훨씬 셌어요.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고 문이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차가 출발했어요. 미자는 뒷좌석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뒤로 묶였고 눈을 가리는 천이 씌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남자들은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고 그냥 엔진 소리만 울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미자의 감각으로는 30분쯤 된 것 같았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미자가 부축을 받다시피 끌려 내려졌죠. 발 아래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더 차가워진 걸 보면 외곽 쪽인 것 같았어요. 철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냄새가 달라졌어요.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였죠. 오래된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눈을 가린 천이 벗겨졌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져 있었어요. 천장이 높고 벽은 콘크리트였어요. 구석에 낡은 의자가 몇 개 쌓여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높은 곳에 있었지만 바깥은 보이지 않았죠. 미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남자였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었죠. 미자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미자가 외쳤어요. 목소리가 창고 벽에 부딪혀 울렸죠.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게 미자의 두려움을 가시게 해주진 않았죠. 미안하다고요? 사람을 왜 이런 데 가둬요? 풀어줘요, 당장. 남자가 여전히 고개를 든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파티장에서 본 그 여자가 시킨 거죠? 제니 씨 말이에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미자는 놓치지 않았죠. 미자의 직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남자 박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철문을 닫았어요.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났죠. 미자는 문 앞에 서서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열어요. 여기 가두면 안 돼요. 나 아픈 아들이 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손이 묶인 채라 균형 잡기도 쉽지 않았어요.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바깥 가로등 비친 것 같았죠.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어요. 미자는 묶인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봤어요. 줄이 단단하게 조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죠. 미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목을 비틀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제 병원에서 봤을 때 눈밑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부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죠. 미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들이 기다릴 거였어요. 밤이 늦어도 연락이 없으면 걱정할 거였어요. 몸도 안 좋은 아이가 혼자 전화기 붙들고 밤을 새울지도 몰랐어요. 미자는 눈을 꾹 감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무서워도 안 돼. 나까지 주저앉으면 저 아이는 어떡해. 미자는 콘크리트 벽으로 몸을 기댔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계속 줄을 비볐어요. 그리고 벽 표면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거친 콘크리트 면이 손에 잡혔죠. 미자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긁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이 벽에 아들 이름을 새겨두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요. 손끝이 까지고 피가 배어났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 속에서 미자는 아들 이름을 다 쓰고 나서 눈을 감았어요. 기다려. 엄마 반드시 나갈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김 여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혹시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잠깐 기다렸죠. 그런데 오전 10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반드시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죠. 문자를 남겨봤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김 여사의 눈썹이 좁혀졌어요. 이상하네.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김 여사는 수행원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옆에서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미자 씨 사는 곳 알죠? 거기 가서 확인해 봐요. 수행원이 다녀온 건 1시간쯤 후였어요.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어젯밤부터 못 봤다고 하던데요. 김 여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젯밤부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자가 퇴근한 게 밤 9시 넘어서였으니 그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였어요. 50대 여자가 밤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그냥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김 여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미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파티장에서 죽은 남편을 봤다고, 목의 점이 똑같다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그때 김 여사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운 마음에 닮은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달랐어요. 김 여사가 수행원에게 말했어요. 제임스 씨 부부 뒷조사 해봐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뭐든 나오는 거 다 확인해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김 여사는 집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한 서랍이었는데 손으로 하나하나 넘기다가 낡은 명부 하나를 꺼냈어요. 호텔 초창기 시절 행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명단이었죠. 김 여사가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짚어 내려갔어요. 이주영. 손가락이 멈췄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강선태 씨 회사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비서였던가. 회사가 부도나고 선태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서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죠. 이주영과 제니. 김 여사는 그 두 이름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아봤어요. 그날 오후 늦게 수행원이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제임스 강이라는 분, 미국 부동산 사업가 맞아요.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 시작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수행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동반 입국한 제니라는 여자 있잖아요. 한국 입국 기록 뒤져봤더니 본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주영이에요. 20여 년 전까지 강선태 씨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김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박도철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니랑 오래된 사이예요. 고아원 출신으로 같이 자랐고요. 전과 기록이 있어요. 협박, 폭행, 불법 채권 추심.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기록도 있고요. 제니보다 이틀 늦게 들어왔어요. 김 여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박도철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인상이 험한 편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공허해 보였죠.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단 입국 때 적은 주소가 시 외곽 쪽 모텔이에요.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미자가 제임스를 남편이라고 했어요. 제임스의 동반자는 20년 전 그 비서 이주영이었어요. 미자가 실종된 건 어젯밤이었고 그 직전 박도철이 한국에 입국해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 여사가 수행원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미자 씨 실종 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박도철이라는 사람 동선 계속 추적해요. 그 사람이 열쇠예요. 수행원이 움직이려는데 김 여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임스 씨 부부 아직 호텔에 있죠? 네, 내일 체크아웃 예정이에요. 체크아웃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 움직임 놓치지 말고 봐요. 수행원이 나가고 나서
김 여사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미자 씨, 어디 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하고 말 한마디 허투루 하는 법 없는 여자. 그 여자가 남편을 봤다고 했을 때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라고 넘겼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김 여사는 핸드폰을 들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이었죠.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실종자 건인데 좀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어? 한편 창고 안에서 미자는 이틀째 밤을 맞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남자가 들어와 물 한 병과 빵을 놓고 갔어요. 말은 없었어요. 미자가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하지 않고 나갔죠. 미자는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낮에는 빛이 들어왔고 밤에는 바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그 빛만으로도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죠. 손목에 묶인 줄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어요. 틈틈이 비벼온 덕분이었죠. 손목이 쓸려서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미자는 벽에 새겨둔 아들 이름을 손끝으로 다시 더듬었어요. 강민준. 거친 콘크리트 벽에 손톱으로 긁어쓴 글자였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죠. 내일은 아들 투석 날이에요. 미자는 그 생각이 나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미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경찰이 창고 위치를 특정한 건 김 여사의 제보 덕분이었어요. 수행원이 박도철의 동선을 추적해서 시 외곽공단 지역 근처 낡은 창고 건물을 찾아냈고 김 여사가 아는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을 넣었어요. 수사관은 처음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김 여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일에 박도철이라는 전과자가 연루돼 있다는 것, 실종된 여자가 그 전날까지 멀쩡히 출근하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배우의 이주영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짚었죠. 수사관이 움직인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형사들과 경찰관 셋이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조용했어요. 가로등도 하나 꺼져 있어서 어두침침했죠. 건물 외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녹슨 철문 아래로 불빛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형사가 철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이에요. 문 열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잠시 후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문 안쪽에 박도철이 서 있었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두 손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 그냥 서 있었죠. 눈빛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어요. 오히려 잡히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창고 안쪽 구석, 벽에 기댄 채 미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틀을 거기서 버텼어요. 코트는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경찰이 들어서는 걸 보자 미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렸죠. 여형사가 달려와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목엔 줄에 쓸린 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죠.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미자는 그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이틀 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였어요. 저 멀리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수행원 옆에 코트를 걸친 채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자와 눈이 마주치자 김 여사가 성큼 다가왔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미자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미자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제임스 씨요. 그분 지금 어디 있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병원 가요. 아니에요. 미자가 김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제임스 씨가 선태 씨 맞아요. 여사님도 이제 믿죠? 제니라는 여자가 꾸민 일이에요. 다 그 여자가 한 거라고요. 김 여사가 잠시 미자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나도 이제 알아요. 그 시각 호텔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철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제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제니가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떠나야 해. 제니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짐을 미리 싸두었던 터라 트렁크는 이미 준비가 됐어요. 제임스가 영문을 모른 채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체크아웃이 내일인데. 일정이 바뀌었어요. 오늘 밤 출발하는 편으로 바꿨어요. 빨리 나가요. 제임스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제니는 처음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당황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어요. 주영 씨,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제니가 멈췄어요. 제임스가 자신을 주영 씨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니가 아니라 주영.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 들리자 뭔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요. 두 사람이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 제니가 계속 뒤를 살폈어요.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다른 차도 사람도 없었죠. 차가 출발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제임스가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붙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밝았어요. 뒤에 차가 따라와요. 제니가 엑셀을 더 밟았어요. 경찰차였어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죠. 붉고 푸른 빛이 어두운 도로 위를 훑었어요. 제니가 핸들을 꺾으며 골목으로 빠졌어요. 제임스가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멈춰요. 경찰이잖아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제임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니가 대답하지 않고 속도를 더 올렸어요. 차가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경찰차가 바짝 붙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트럭이 나타났어요. 제니가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굉음이 울렸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정적이었어요. 경찰이 차 문을 열었어요. 조수석에 제임스가 먼저 눈을 떴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시야가 흐릿했지만 의식은 있었죠. 옆을 봤어요. 제니가 핸들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제임스가 들것에 실리면서 멍하게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빙글빙글 도는 사이렌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빛 사이로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흐릿한 기억이었어요. 어느 저녁 작은 아파트 식탁 앞에 여자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 식어요. 빨리 와요. 제임스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목소리,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파티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의 눈빛,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개처럼 덮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형체도 없고 윤곽도 없던 것들이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았죠.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길을 가르며 멀어져 갔어요. 병원 복도는 밤새 분주했어요. 사고 환자 둘이 실려왔다는 소식에 응급실 쪽이 한동안 바삐 돌아갔죠. 제임스는 이마를 꿰매고 갈비뼈 2개가 금이 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제니는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 수술실로 바로 들어갔죠. 미자가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김 여사가 차를 몰아줬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내리는 미자의 손을 잡으며 김 여사가 말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제임스 강 사고 환자요. 간호사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알려줬어요. 미자는 그 병실 번호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틀 창고에서 버틴 몸이었고 손목은 아직도 쓰라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병실 앞에 섰어요.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어요. 이마에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감겨 있었어요. 미자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의료기기 소리만 낮게 울렸죠. 미자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남자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자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바라봤죠. 마디가 굵고 손등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어요. 그런데도 미자는 알아봤어요. 이 손이었어요. 새벽에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던 손, 아들을 처음 안아 올리던 손이었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태 씨, 나예요. 미자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나 여기 있을게요. 어디 안 가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미자의 손 위에서 손가락이 오므려졌어요. 미자가 숨을 참았어요. 남자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자와 눈이 마주쳤죠. 처음엔 그냥 멍한 눈이었어요. 초점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았죠.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더듬는 것처럼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그리고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자? 그 한마디였어요. 미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어요. 남자 강선태가 미자의 손을 꽉 쥐었어요. 미자야. 미안해.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인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미자의 손만 꼭 쥐고 있었죠. 한참 후에 선태가 물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 미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이요. 신부전이에요. 오래됐어요. 선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어요. 내가 검사 받을게요. 혈액형이 맞으면 내가 줄게요. 그게 어떤 수술인지 알아요? 당신도 지금 몸이 이 상태인데. 알아요. 선태가 미자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미자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 앞에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선태는 병상에 누운 채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버지 병실에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탄 민준이가 병실 문을 들어서며 선태를 바라봤어요. 선태도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선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기억 속의 아들은 아직 젖냄새 나는 아기였는데 눈앞에는 야위고 힘없는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의 얼굴 어딘가에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선태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이가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밀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러다 조금씩 힘을 줘서 꽉 쥐었죠. 선태가 눈을 감았어요. 아들 손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20년치 미안함이 그 손 하나로 다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도 울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죠. 혈액형 검사 결과는 적합이었어요. 수술날 아침 선태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미자의 손을 한번 잡았어요. 기다려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긴 시간이 걸렸어요. 미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어요. 김 여사가 옆에서 자리를 지켰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기다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두 분 다 안정적이라는 말에 미자가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김 여사가 얼른 어깨를 감쌌죠. 그 즈음 병원 다른 쪽 병실에서는 제니가 눈을 떠 있었어요. 수술 후 의식은 돌아왔지만 상태가 이상했어요. 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했어요. 뇌 손상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정확한 회복 범위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신 연령이 아주 어린 수준이라고 했어요. 병실 유리창 너머로 박도철이 서 있었어요. 제니는 창 안쪽 침대에 앉아 병실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맑고 초점이 없었어요. 뭔가 좋은 게 보이는 것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20년 동안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도철이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이 여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도철 자신이 가장 잘 알았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 눈을 바라보면서 도철은 그냥 오래 서 있었어요. 한참 후에 도철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니가 도철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어요. 어린아이처럼 환한 웃음이었어요. 오빠. 도철이 제니 곁에 앉았어요. 제니가 도철의 팔을 잡고 기댔어요. 도철이 낮게 말했어요. 가자.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살자. 제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팔에 기대는 힘이 조금 강해졌어요. 한 달 후 선태와 민준이 같은 날 퇴원했어요. 병원 현관 앞에서 미자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민준이가 먼저 나왔고 그 뒤로 선태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이 느렸지만 똑바로 서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미자가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선태가 미자 옆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셋이 함께 병원 문을 나섰어요. 햇살이 환했어요. 오랫동안 흐렸던 하늘이 그날만큼은 맑게 열려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세 사람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미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0년이었어요. 울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온 20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이 이 햇살 한 줌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선태가 미자 옆에서 나직이 말했어요. 고마워. 기다려줘서. 미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